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게 바보짓일까요? 남을 도우며 살다가 오히려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세상이 원래 이런 건가? 착한 사람은 늘 손해만 보는 건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고민을 품고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우며 살아온 58세 김정수 씨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피해자의 한탄이 아닙니다. 어떻게 착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선량함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7시, 정순의 분식집. 아침 햇살이 가게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다. 나는 언제나처럼 셔터를 열고 의자를 정리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늘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해왔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어요?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들어오셨다. 김치찌개 하나에 공기밥 추가. 벌써 10년째 같은 메뉴를 드신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김치찌개 끓여놓았어요. 이런 일상이 좋았다. 특별할 것 없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뿌듯했다. 30년간 이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대학 때 후배였던 민호. 한때는 나보다 훨씬 잘 나갔던 친구였는데 최근 몇 년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들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민호야. 앉아라. 뭐 먹을래? 형님,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민호의 얼굴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벌써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갔다. 형님, 정말 죄송한데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만요. 다음 달에 계약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정말로요.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비록 요즘 어려워졌지만 대학 시절 나를 잘 챙겨줬던 후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걱정하지 마. 급한 거니까 지금 줄게.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민호는 거의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나는 금고에서 300만 원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사실 그 돈은 가게 임대료와 재료비로 쓸 예정이었던 돈이었다. 하지만 급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는가. 형님, 진짜 다음 달에 꼭.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사이에 그게 뭐 중요해.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민호한테 돈 좀 빌려줬어. 또! 당신은 정말. 그래도 민호는 괜찮은 애니까. 아내도 민호를 알고 있었다. 예전에 집에 놀러와서 아내를 어머니처럼 모시던 예의 바른 후배. 그 순간 내 삶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난 몰랐다. 한 달 후 약속한 날짜가 지났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바쁘겠지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단골인 박 아저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사장님,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있던데 무슨 소문요? 정순의 가게 가면 그냥 달라고 하면 뭐든 내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민호란 친구가 술집에서 자랑하고 다닌다던데.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뭐라고요? 민호가 술에 취해서 그러더래요. 김정수 형은 바보야.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줘. 갚을 생각도 없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후배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여보, 잠이 안 와. 응, 민호, 그 자식 때문에. 아내도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한숨을 쉬었다. 당신 성격을 너무 잘 아니까 이용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도 그냥 참고만 살아야 하나? 평생 처음으로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착하게 사는 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나는 민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의외로 쉬웠다. 그는 이미 동네에서 유명인이 되어 있었다. 정수영이 또 300 빌려줬다더라. 진짜 호구네. 나도 한번 가볼까? 카페에서 들린 대화였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민호가 나한테서 돈을 빌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년간 총 6번, 1,500만 원을 빌려갔다. 그런데 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매번 다른 핑계, 다른 이유로 왔기 때문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나뿐만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동네의 착한 사람들을 골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 그리고 한 푼도 갚지 않았다. 나는 내 손에 남은 것들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회사에서 일할 때의 경험들. 나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다. 계약서를 뜯어보고 사람을 관찰하는 눈도 있었다. 다만 선량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능력을 숨겨왔을 뿐이었다. 나는 민호가 남긴 흔적을 체계적으로 뒤쫓기 시작했다.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서 빌린 돈, 갚지 않은 빚, 그리고 그가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실체.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민호는 실제로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냥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서 생활비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비싼 차까지 타고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피해자들을 만나러 다니던 중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옆 동네에서 치킨집을 하는 박 사장. 그도 민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태였다. 정수 씨도 당했구만. 네. 그런데 박 사장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조사해 봤거든. 이 새끼가 보통 놈이 아니야. 박 사장은 나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민호의 진짜 이름, 주소, 그리고 과거 전과 기록까지. 이 친구 사실 전과자예요. 사기죄로 2번 들어갔었어. 뭐라고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대학 후배가 사실은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우리끼리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한테 당한 사람들이 최소 20명은 넘어요. 나와 박 사장,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단순히 돈을 받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젊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말했다. 그게 문제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빌려준 거니까 사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박 사장의 말이 맞았다. 민호는 교묘하게 빌려달라고만 했지. 거짓말로 속이지는 않았다. 법적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나는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꼈다. 오랜만에 피가 끓는 걸 느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였다. 민호를 몰래 추적하던 어느 날, 나 지금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수야, 너도 이 일에 휘말렸구나. 뒤돌아보니 대학 시절 친구이자 지금은 변호사가 된 동창 진혁이 서 있었다. 진혁아? 너는 왜 여기에? 나도 민호를 추적하고 있어. 우리 법무법인 클라이언트 중에 이 친구한테 당한 사람이 있거든. 진혁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민호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수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정수야, 이거 봐. 그가 내 손에 두툼한 서류철을 건넸다. 민호가 지금까지 사기친 피해 금액이 2억을 넘어. 피해자도 50명이 넘고. 나는 숨이 막혔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친구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조지. 전문적으로 착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사기 그룹이야. 민호는 말단 실행범일 뿐이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며칠 전부터 집 앞에서 수상한 차를 목격했었다.
너도 이제 그들한테 노출됐을 거야. 조심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그리고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나는 망설여졌다. 지금까지 조용히 조사해온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민호에게 미리 경고를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정말로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확인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뒤를 따랐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며칠간 친정에 가 있는 게 어때? 왜? 무슨 일이야? 민호 일 때문에 좀 복잡해졌어. 아내는 내 표정을 보고 심각함을 알아챘다. 당신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야? 아직은 모르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 날 가게에 나가보니 유리창에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다. 돌멩이가 맞은 흔적이었다. 그리고 계산대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더 이상 참견하지 마라. 이제 단순히 민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사를 포기할 수 없었다. 진혁의 도움으로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민호와 그의 동료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였다. 정수 이번에 또 300 뜯어냈어. 크크크 역시 호구네. 더 뜯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 너무 많이 하면 들통나. 걱정 마. 이런 바보들은 끝까지 의심 안 해. 그 대화를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굴욕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민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멀리 붉은 불빛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방향은 내 가게였다. 급하게 달려가 보니 정말로 내 분식집이 불타고 있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가게 내부는 완전히 타버린 상태였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할머니가 울면서 달려오셨다. 다행히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가게가 30년간 내가 읽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의자, 책, 장부, 그리고 내 인생의 기억까지. 소방관이 다가왔다. 사장님, 화재 원인을 조사해봐야겠지만 일단 방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릎이 꺾였다. 내가 지키려던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더 큰 절망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가게 금고에 보관해뒀던 민호 관련 증거들이 모두 타버린 것이다. 며칠간 수집한 소중한 자료들, 피해자들의 연락처,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였던 메신저 대화까지. 정수야, 큰일 났다. 진혁이 급하게 연락해왔다. 내 사무실도 털렸어. 민호 관련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어.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그들은 우리보다 한 수 위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지키려던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 불길 앞에서 나는 다시 결심했다. 아니, 아직 아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서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억을 더듬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호를 고소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만난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까지 대동한 채 나타났다. 판사님, 원고들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제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고 언제든지 갚을 의사가 있었습니다. 민호의 변호사는 능숙하게 반박했다. 더구나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라는 것들은 대부분 소실되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판사는 우리에게 물었다. 원고 측에서 추가로 제시할 증거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화재로 모든 게 사라졌으니까 결국 우리는 패소했다. 단순 채무 관계로 인정되어
민사소송으로만 처리되었고 민호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민호가 나에게 다가왔다. 형님,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선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의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다. 형님같이 착한 사람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마워요. 나는 주먹을 쥐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법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졌어. 괜찮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내 손에 쥔 모든 게 모래처럼 흩어지는 걸 느꼈다. 텅 빈 임시 숙소에서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나는 결국 혼자인 건가? 30년간 착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선량함이 어리석음이고 정직함이 바보짓이라는 걸 세상이 증명해 보인 것 같았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어두워졌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 깊숙한 곳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버티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진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것들이 있었다. 그동안 만났던 다른 피해자들의 얼굴, 나처럼 착하게 살다가 당한 사람들. 그들이 나를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포기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전화가 걸려왔다. 정수 씨, 저예요. 박 사장, 아, 네. 안녕하세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전화 너머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른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다. 법정에서는 졌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언론이에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박 사장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록 법적으로는 졌지만 여론의 힘으로 진실을 알릴 수 있었다. 그리고 정수 씨,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요. 박 사장이 말한 새로운 증거는 놀라운 것이었다. 민호의 전 동료가 양심 선언을 하면서 내부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이 사람도 원래는 피해자였어요. 민호 그룹에 속아서 같이 일하다가 너무 양심이 아파서 나왔다는군요. 그 자료에는 민호 일당의 조직도, 피해자 명단, 그리고 수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가 수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이걸로 다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언론에 제보하는 거예요. 박 사장의 지인이 지역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큰 관심을 보였다. 요즘 이런 사기 수법이 많아지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자는 민호의 사기 수법을 자세히 분석해서 기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KBS, MBC 같은 전국 방송사에도 제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언론도 좋지만 더 직접적인 방법이 있었다. 우리 동네 사람들부터 먼저 알려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여는 거예요. 민호의 실체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거죠. 박 사장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또 방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해야 해요. 숨어서 하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후 마을회관에는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관은 조용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다. 김민호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은 지난 3년간 우리 동네에서 10명이 넘는 분들에게서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쳤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나는 차근차근 민호의 수법을 설명했다. 어떻게 착한 사람들을 골라내는지, 어떤 말로 동정심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나는 민호 일당의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이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대화입니다. 화면에 민호와 동료들의 대화가 떠올랐다. 이 동네 사람들은 바보들이야. 조금만 불쌍한 척하면 돈을 그냥 줘.
특히 김정수는 최고야. 몇 번을 속여도 의심하지 않아. 회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그들의 다음 타깃 목록입니다. 화면에 동네 주민들의 이름이 떠올랐다.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도 모두 당하게 됩니다. 그 순간 회관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다. 민호가 몇 명의 동료와 함께 들어온 것이다. 뭐 하는 짓이야, 김정수? 민호가 소리쳤다. 사실무근인 얘기로 사람을 모함하는 거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내가 민호구나. 이 사기꾼아. 분노한 주민들이 민호를 향해 몰려들었다. 잠깐요, 여러분! 나는 큰 소리로 제지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우리는 법대로 해야 해요. 그날의 설명회는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다음 날부터 신문과 방송에서 민호 일당의 사기 수법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이 각성한 것이었다. 더 이상 쉽게 속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주일 후 민호는 결국 구속되었다. 새로운 증거들과 언론 보도, 그리고 추가 피해자들의 신고가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형님, 미안해요. 구치소 면회에서 민호가 말했다. 형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제라도 뉘우치면 되는 거야. 나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나는 불타버린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잔해들이 치워지고 빈 터만 남은 그곳에서 바람이 스쳤다. 다 잃은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볍구나. 30년간 운영했던 가게는 사라졌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착하게 산다는 게 바보짓이 아니라는 확신이었다. 정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동네 주민들이 무리지어 다가오고 있었다. 뭐 하러 오셨어요? 가게 다시 짓는 거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네. 박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모금했어요. 정수 씨 가게 다시 지을 수 있을 만큼. 나는 눈물이 났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건 가게가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었구나. 사장님, 우리도 도울게요. 젊은 사람들도 나섰다. 평소에는 무관심해 보였던 사람들까지. 이번 일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서로 돌봐야 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싸운 건 민호 개인이 아니었다. 착한 사람들을 우롱하는 세상의 악한 시스템과 싸운 것이었다. 그리고 이겼다. 완전한 승리였다. 6개월 후 민호의 최종 선고가 있었다. 피고인 김민호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피고인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을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신뢰관계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진혁이 말했다. 정수야, 내가 해낸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모두가 함께 해줬으니까. 1년 후 새로 지은 분식집에서 나는 다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다. 오늘은 김치찌개 말고 다른 걸 먹어볼까요? 좋으시죠? 뭘 드릴까요? 사장님이 추천하는 걸로 주세요. 사장님을 믿으니까. 그 믿는다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다. 이제 그 믿음의 무게를 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도 안다. 어느 날 저녁, 젊은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다. 사장님, 저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저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젊은이에게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알려줬다. 착하게 산다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 하지만 현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해요.